먼저 노시플라스트 페인인데요.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디센딩 이니비션 감소, 통증의 어떤 패실레이션 액티비티의 증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리학적은 뭐 와인드업, 더 익스펜스 오브 리셉티브 피리어드 이런 게 있는데 임상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알로디니아 하이퍼 알제지하죠. 그 외에도 일단 페인의 하이퍼센시티브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유발하지 않는 어떤 터치, 프레시, 무브먼트, 히트, 콜 이런 데서 통증이 증가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감각에 있는 사운드, 라이트 뭐 이런 감각적인 것도 증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센트럴 센티제이션이 주 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 슬립 디스터번스, 페이티거, 커니 디스터번스 이런 양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노시플라스트 페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통증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노시셉틱, 또 뉴로펄신, 노시플라스틱 구분한데요. 노시플라스틱은 예전에는 이제 용어가 뭐 펑셔널 페인, 뭐 센트럴 센티제이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 노시셉티브는 잘 아실 거고 뉴로펄식 같은 경우와 노시플라스틱은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뉴로펄식은 우리 너버 시스템에 리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페랄 너브에 좀 초점이 있다고 하면 노시플라스틱은 페리펠 너브에는 리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센티제이션, CNS의 어떤 과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적으로 분리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그 비슷하죠. 주 약제들이 이 가바펜티노이드라든지 TCA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피오이드 관점에서 보면 뉴로펄식에서는 조금 효과를 보지만 노시플라스틱의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믹스가 되어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성 통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상으로 볼 것인가, 질환으로 볼 것인가, 이게 참 그런데요. 일단 만성 통증의 관점은 예전에는 6개월, 3개월 애매하게 했는데 일단 지금은 3개월로 좀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고요.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3개월 된 지속된 통증에 대해서 이모셔널 디스트레스, 잘 알고 있는 뭐 앵자이티, 디프레션 게 되어 있고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서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불명한 경우 그런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 같은 경우는 디지즈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원인이 확인된 거는 이제 심통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디지즈에 대한 이제 ICD-11에서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이 5개의 범주에서 크로닉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의 한 범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우리 단순하게 페인만 있다,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고 페이티그라든지 슬립 디스터번스, 코그니티브 디스터번스, 뭐 이런 디프레션 그리고 다른 소마틱 심톰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센트럴 센티제이션의 증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과민화됐기 때문에 나타나고 심지어는 페인도 일종의 우리의 센스의 과민화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다른 어떤 장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감각들이 예민화되어서 통증으로 느끼는 게 아니냐. 불편감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이제 원인인데요. 현재 원인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지인에 대한 뭐 연구도 되어 있고, 뭐 유전적 연구, 뭐 환경적 연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절반씩 관여하지 않을까 보고요. 특히 이 사이코소셜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 트라우마 히스토리. 저 같은 경우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이 교통사고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비드 19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 요건이 결합되어서 통증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봅니다. 현재 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뉴로트랜스미터에 관여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로토닌, 뭐 콤트, 도파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뭐 단도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복합적인 건데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페인을 조절하는 장애다. 그리고 기전적으로 노시플라스틱 페인이다. 그리고 예전에 센트럴 센티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들, 특히 IBS라든지 마이그레인, 텐션 타입 헤드에이크 이런 증상들을 다 공유하거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봐야지 나누어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논문인데요. 2002년도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아마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어떤 CNS 센티제이션에 의한 이제 질환이다 이렇게 규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손가락에 손톱에 우리 자극을 주는 건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2.5 이하의 작은 자극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상인들은 4.5에 근접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2.5의 자극을 주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과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펑셔널 MRI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른가 그건 또 별개지만 다르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CNS 센티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본다면 인슐라 같은 경우는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법이 이 향후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에 이용되고 그리고 이제 기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인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이 이제 그레이매터의 볼륨과 전체 볼륨이 다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통증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논문인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에서 이제 브레인의 커넥티비티죠. 이제 펑셔널 MRI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펑셔널 커넥티비티 중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레스팅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판테니저 페인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규명한 것은 뭐냐면 인슐라와 관여된 프로노시셉티브한 브레인 에어리의 커넥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는 안티노시셉티브 브레인 에어리어, 뭐 PAG와 연관된 그 부위가 감소되어 있더라. 그런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레인의 어떤 액티베이션, 볼륨, 커넥티비티 다 관여되어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서 지금 이제 통증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QST라든지 펑셔널 MRI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정법에 대해서 CNS의 뉴로트랜스미터 관여 물질들이 지금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분한 그런 자극에 의해서 오토노믹 너브와 HPA 액시스가 변화되어 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다시 정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에서 스몰 파이브 뉴로패시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스몰 파이브 뉴로패시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 유발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인데 인슐라의 글루타메이트를 증가시켜가지고 센트럴 센티제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노시셉터가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데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CNS의 디스 이니비션이 통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노시플라스틱이 아니고 뉴로패시 타입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 우리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센트럴 페인 센티제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페리페랄 그러면 영향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NN 뉴로트랜스미터인데 유명한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글루타메이트, 서브스턴스 P 그리고 너브 그로스 팩터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을 억제하는 요소죠.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그 가바 같은 경우는 감소되어 있고요. 이제 오피오이드가 문제인데 오피오이드 증가된 걸로 되어 있어요. 증가되어 있으면 통증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피오이드 리셉터의 어벨리티라 됩니까? 그것이 감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오이드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로도저, 나트렉손 같은 게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전혀 모른다. 하지만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석해도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과 다른 특징은 계속 반복됩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과 버티거 슬립, 커니티 디스터번스 그리고 뭐 헤드에이크, 급동의 페인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하기죠. 내 생각인데 그 중에 저는 이 슬립 프로블럼이 어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유발하는데 되게 높다. 그래서 특히 40대 넘으면 잠이 잘 못 잡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렐러티브 리스크가 5.41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단인데요. 이제 진단에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뭐 평균 뭐 3년 이상 걸린다, 뭐 4명 의사를 만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일단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증상들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피지컬 examination입니다. 텐더니스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남성들은 좀 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랩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얼마나 검사를 할 것인가. 레커멘데이션 되는 거는 검사를 절제하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임상가가 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도인데 90년대는 이제 현상만 본 것 같아요. 본질을 못 보고, 그래서 아픈 부위만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페리페랄로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텐더니스만 보고 11개 이상 뭐 만성이다, 전신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패소피지올로지가 있는 게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2010년도에 이제 섬유 근육통 진단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통증의 범위,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인덱스죠. 19개 텐더 포인트 중에서 몇 개이냐.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브로말지아의 어떤 심톰의 스케일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피곤함, 잠자는 거, 그리고 인지장애, 그리고 40여 개의 신체 증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내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뭐 전신 통증이 7개면 우리 심톰 시비레 스케일이 한 5개 이상. 이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인덱스를 최소 3점까지 허락해 줬는데요. 그럴 경우 9점. 그리고 최소 3개월. 여기서는 이제 2010년도에는 다른 질환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신체 부위에 19개는 환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톰에 대해서도 환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체 정상의 정도는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물어서 좀 체크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환자가 할 때가 많죠.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40여 개에 대한 신체 정상을 의사가 직접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뭐 정확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직접 하자, 간단하게 하자는 거죠. 40여 개 증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 3개 정도, 헤데이크, 그리고 롭도미나 페인, 디프레션, 이것이 있냐 없냐만 체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현재 2011년도가 우리 연구할 때 주로 환자한테 서베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인데요. 2010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던 포인트를 3점만 해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리전 한 부위만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전al 페인이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으로 해석되고 파이브로마이지아로 진단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가. 우리 몸의 구역을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5가지 중에서 최소한 4가지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그 신체 정상 41개 돼 있는 걸 이거 일일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2011년도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사용했던 정상 3개를 2016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도에서 이제 우리 WPI를 최소 한 4점을 기준으로 했죠. 4점. 그리고 구역 중에 5개 중에 4개가 있어야 된다. 전신화되는 걸 중요시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있는 심톰의 어떤 그 단수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2010년도에는 다른 질환이 있으면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이 있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브로마이지아의 어떤 심톰 스케일을 진단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의사가 하나 환자가 하나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2019년도에 나온 건데요. AFPT Diagnostic Criteria for Fibromyalgia인데, 이것은 뭐 통증에 관여하는 여러 학회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이 한 5개가 있는데, 디멘션 1이 이제 다이그노스틱에 해당되는 건데, 진단에 있어서의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한 것 같아요.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같은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걸 좀 쉬운 말로 멀티 사이트 페인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이게 보면 뭐 팔다리, 그리고 머리, 그리고 가슴, 배, 그리고 윗등, 아랫등 이렇게 해서 9개 있습니다. 9개 중에서 6개가 있으면 이제 되고, 그리고 모더레이트하고 시비한 그런 슬립 프로블럼과 패티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개월 이상 있으면 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디프런 다이그노스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인데요. 예전에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했다면 지금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루마토이드 디지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통증에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확인이 필요하겠다. 파이브로 이제 프리밸런스인데요. 이게 페이만 봤을 때는 한 15%, 정상을 다 합치면 1에 3%가 된다는 거죠. 여자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된 논문은 이거는 이제 1990년도에 기준으로 했는데 유사합니다. 전신 통증은 14%, 2%, 여자가 우세하고. 현재 코비드 19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얼마나 생기느냐. 재미난 논문인데요. 이게 남성과 오베시티한 그룹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인데요. 이게 현재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첫 진단에 있어서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동반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당뇨를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동반 질환을 봐야 되고요. 대부분 환자들은 TCA하고 SNI 안티컨버전트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를 찾게 되고, 그리고 약제를 여러 가지 혼합을 하게 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멀티디스플리너리 이제 프로그램이죠. 현재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악성 질환을 진단받으면 환자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진단했을 때 환자의 병원 방문이라든지 비용이 줄더라.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거죠. 진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환자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현재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non-pharmacologic 세라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환자의 어떤 질환이고 어떤 예후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리고 에어로빅 엑서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라피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아쿠펑처는 효과가 있는데 TPI는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이페샤 페인 같은 트리거 포인트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텐더 포인트, 제너럴라이즈한 텐더 포인트에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은 유튜브를 좀 보십시오 하는데 의사들이 보는 유튜브와 환자들이 보는 유튜브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유튜브를 보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대한 환자를 이렇게 추천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인데요. 이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한테 제가 말해요. 환자분,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도저히 방을 못 나오시면 집을 몇 바퀴나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재미난 거는 타이치, 그리고 스트렝스 트레이닝, 워터 엑서사이즈 다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엑서사이즈가 사람들 걱정이야. 통증을 더 일으킨 거 아니냐. 물론 통증에서의 효과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디프레션이라든지 앵자이티, 다른 어떤 라이프 오브 퀄리티에서는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환자에게 가급적이면 움직이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치 같은 경우가 이게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중에서는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된 논문이 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약물인데요. 약물은 이제 우리 이때까지 학회에서 많이 소개됐죠. 우리나라 보험 규정을 보면 트리사이클릭 컴파운드, 아미트립틸이라든지 머슬렉트, 사이클로펜자프린 같은 경우가 이제 1개월 쓰고 효과가 없으면 이제 SNRI라든지 이제 뭐 가바페티노이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마돌 같은 경우가 이제 모디스트 에비던스고요. 이 오피오이드는 이제 에비던스가 없죠.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보면 종종 오피오이드나 엔세이드를 써야 효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미트립틸인데요.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약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통증 환자들, 섬유 근육통 환자들이 예민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을 슬로우하게 낮게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것보다는 천천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안티디프레센트 중에서 어느 약이 좋으냐 다 개성이 있는데 페이트그에서는 밀라시프란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뭐 들록세틴이 좀 비슷하거나 우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간접비교입니다. 간접비교에서 아미트립틴이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연구 방법이 신뢰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미트립틴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이클로벤자프린도 효과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처음 쓰는 사람들은 용량을 낮게 사용하자. 그래서 부작용을 줄여서 용량을 점점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가능하면 로도즈를 써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통증거리 찾는 환자들인데 효과가 이제 첫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당뇨를 보면 당뇨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통증 조절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통증들 그리고 이제 약제들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현재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리가발린, 밀라시프람, 프리가블록세틴 하는데요. 뭐 가능하면 컨비네이션 효과 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이런 환자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트리트먼트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 대한 우리 고민, 대부분 이제 우리 페인에 리프가 되는 환자들은 다 이런 환자들이죠. 그래서 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를 메인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의뢰돼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인터벤션이라든지 크로닉 오피오이드만 계속 조절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잘 이렇게 조절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한 사항이죠. 현재 이제 심톰을 조절하고 심톰에 의한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이라든지 비약물적 치료로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심톰이든 심톰에 유발된 증상이든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하나로 조절되면 저는 잘 조절될 수 있다 보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잠 못 자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는 환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운동요법도 있지만 오늘 여기 이제 약물적인 건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카나비노이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카나비노이드가 중요합니다. 2016년도에 소개했는데 제대로 된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카나비스가 효과 있더라 보고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이제 소개될 것 같은데요. 카나비스가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에서 하는 겁니다. 뭐 아쿠펑처, 뭐 에피두랄, 뭐 리도케인, 케타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도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재미난 것은 7.5 정도 써야 효과 있다는 거죠. 5하고 7.5로 비교했는데 7.5로 쓰니 효과 더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타민 같은 게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보통 한 2주 정도 효과 있더라. 제 같은 환자들이 2주 내지 3주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 성모병원의 호식쌤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제 인트라세칼 펌프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9년 12월에 왔습니다. 이제 수술 4번 하고요. 마약성 진통제 거의 뭐 응급실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더라고요. 그 DM4 6점 뉴로표시 타입 있고 이 섬유 근육통이 진단되었습니다. 다른 이제 증상이 너무 안 되니까 뭐 CRPS도 아니냐 이랬는데 뭐 해보니까 증상이 검사 결과가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보냈지만 결국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조절했고 에피두랄 블락, 리도케인, 케타미스를 분갈을 했는데 라인이 안 잡히니까 라인이 잘 잡히면 이거 하고 라인이 안 잡히면 에피두랄 블락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입원 치료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라세칼 펌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엎드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니까 이제 이게 옆에 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특징은 이게 우리가 카테터를 올리는데 카테터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게 돼가지고 조절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블리딩 한 게 나오고 하면서 긴장이 되죠. 저는 T9 이상 올리는 걸 좀 좋아하는데 환자가 한 T10 정도 올라가고 사이드에 위치하고 그리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효과는 높지 않지 그래도 이렇게 통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환자가 통증은 조절되고 좋은데 피로가 조절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피로가 중요하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제가 어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건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의 한 양상으로 봐야 되고요. 현재 진단 기준은 2010년도가 이제 보험 기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은 SNRI든지 프리게발린이 기본인데요.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이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약물적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에비던스는 부족하지만 크로닉 페인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데 관여하는 치료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도 효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대학의 이상진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진 선생님은
서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현재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강의해 주실 내용은 소마티제이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마티제이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마티제이션에 대한 컨셉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긴 한데 그 1988년에 니포스키라는 사람이 어떤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소마틱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걸로 의학적인 도움을 계속 요청하는 어떤 성향을 소마티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의무기록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 과에서 이 소마티제이션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사이코제닉도 있고 뭐 메디컬리 언익스플레인드도 있고 뭐 펑셔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메디컬리 언익스플레인드는 저희 DSM-4 그러니까 이제 진단 체계가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마티제이션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펑셔널 소마틱 신드롬이라는 걸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정신과적인 증상이 많고 코모비디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정신과 약물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심텀들을 모아놓은 그런 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병태 생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많이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에서도 소마티제이션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적 파인딩은 증상을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고 환자들도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계속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증상들과 관련돼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attention seeking behavior를 보이게 됩니다. 이 제목이 잘못됐네요. 그 소마티제이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이코제닉 액티베이션이다. 이제 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페리페럴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봤었고요. 바텀 모델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일단 페리페럴 인풋이 있고 이게 오버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파이브로마이즈에서 나왔던 센서 센시타이제이션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퍼셉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페리페럴 센서리 인풋이 있고 이거를 뇌가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요. 환자들이 이제 디컨디셔닝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살펴보면 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저희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차일드후드 일리스입니다. 그 소마티제이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차일드후드 일리스가 있었던 경우가 더 많고 더 심한 질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케어 테이킹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컨디셔닝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보호자로부터 보호자를 잃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해서 니글렉트 되거나 어뷰즈 되는 거를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어떤 피지컬 페인으로 본인의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를 의사소통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터득한다라는 그런 에티올로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패렌털 일리스가 있는 경우도 유의하게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 페렌털 일리스 비헤이비어를 자꾸 보게 되고 모델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보호자가 너무 아프다 보면은 양육 자체가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일드 트라우마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TSD가 있는 경우에는 디소시에이션 증상이 있거나 어라우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소마티제이션을 프리딕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소마티제이션하고 무드 디소드를 비교했을 때 섹슈얼 어뷰스가 소마티제이션에서 더 많이 보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라우마를 입으면 과각성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감각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미스인터프리테이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알렉시사이미아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모션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로 표현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마틱 채널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디프레션뿐만 아니라 뭐 소마티제이션이라든지 하이포콘드리아시스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마티제이션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당연히 입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다음 여러 가지 프로시저도 많이 일어나고 응급실 내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유틸리제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 정신과에서 소마틱 심텀 앤 릴레이티드 디소더스에 대한 진단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SM-3에 소마토폼 디소더라는 개념이 들어왔었고 여기에 저희가 사이코제닉 페인이라는 진단이 아예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DSM-4에서는 소마토폼 디소더에 페인 디소더가 따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 이거 개념이 저희 DSM-5 기준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마인드하고 바디를 좀 계속 나누는 그런 문제도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도 이 스마트폰 디소더 진단에 대해서 잘 내리지 않았고 뭔가 좀 부정확하고 애매한 그런 레벨링으로 봐야졌고 다른 과에서는 당연히 심텀 베이스로 그 진단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디소더 자체의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소마틱 심텀 디소더가 가장 저희 스마트폰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비슷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소마틱 심텀 디소더는 남자와 여자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온셋 에이지는 20에서 30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디스컴포트에 대해서 역치가 낮고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마토 센서리 인풋에 대한 퍼셉션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임펄스를 억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소마틱 심텀 디소더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페인 디소더 그리고 소마토폼에서 페인 디소더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마틱 심텀 디소더를 진단 내리는 거는 일단은 소마틱 심텀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과에서 바라보는 소마틱 심텀 디소더는 이 B 크라이테리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증상의 심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돼서 엔자이티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증상과 관련돼서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 소마틱 심텀 자체가 뭐 메디컬리 익스플레인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환자들이 보인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6개월 이상 증상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페인이 주인 경우에는 프리도미넌트 페인으로 스페시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마틱 심텀 디소더 with predominant pain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하고 비슷한
하고 어느 정도 공존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어하게 퍼시스턴트한 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하지만 저희 정신과에서는 사이코제닉하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어떤 감정 행동 문제들이 과도할 때 진단을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게 우울증, 불안증, 특히 이제 노인 환자분들 보면은 우울증하고 불안증이 통증 자체로 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 불안증에 의한 건지 뭐 소마틱 심텀 디소더에 의한 건지 자체를 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래도 아픈 거니까 여러 가지 죄책감이라든지 불안과 관련돼서 셀프 퍼니시먼트 하는 그런 기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일리스 엔자이티 디소더는 소마틱 심통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믿는 거고요. 컨버전 디소더는 어떤 모터랑 센소리 펑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신경과적인 질환을 미믹하는 경우입니다.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어떤 메디컬 컨디션에도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메디컬 심텀이랑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이 있는데 어떤 정신과적인 팩터가 이 메디컬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경우도 뭐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마틱 심텀 디소더 with predominant pain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고, 여기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other medical condition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마티제이션인지 뭐 페인 디소더인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인지 이게 참 감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개념들을 보면 medically unexplained, 저희가 의학적 이유가 없단만으로 사이콜로지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트로픽한 메디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정신과 질환이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콜로지컬한 거냐 페인이 먼저냐,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리스크 팩터를 또 여러 가지를 보면은 피지컬 섹슈얼 어뷰스, 그다음 여러 가지 소셜 스트레스, 결국에는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있는 소마토폼 디소더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돼 있고, 역학 연구 같은 걸 보면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38.5%는 마일드 소마틱 심텀 디소더로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마틱 심텀 디소더가 있는 경우 어렵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난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자군으로 처음부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있고 사이콜로지컬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증상이 굉장히 만성적이고 우리가 지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리어션스를 해주더라도 잠깐 괜찮지만 다시 또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질환이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없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계속 그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환자분들을 보면 리젝션에 굉장히 민감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의사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은 그 소마틱 심텀 디소더와 관련돼서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의사가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보는 게 좋고, 이 의사가 프라이머리 케어테이커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할 역할은 어떤 올게닉한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코소셜한 인바이러먼트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고, 그 질환과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 게 중요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리어셔런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TCA라든지 SNRI 같은 메디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바이오 피드백도 효과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엑서사이즈, 요가,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강조해 주는 게 사실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레커멘데이션 강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케이션을 언제 하라고 돼 있냐면 우울, 불안, 뭐 정신증 증상이 있는 경우 아니면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마틱 심텀 자체에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에도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트리트먼트 고를 보면은 아예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개인들, 예를 들어 병원 방문 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한테 충분히 라포가 쌓이는 거를 먼저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골은 완치 이런 단어들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적응, 뭐 견딘다 이런 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스페셜리스트는 정말 코모비드한 어떤 피지컬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만 하라고 돼 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시비리티 이밸루에이션은 필요합니다. 시비리티가 너무 심하면 퍼스널리티 디소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치료적인 게 어렵고 정신과 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을 좀 더 자세히 보면 regularly scheduled appointment.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악화됐다고 더 자주 보고 좋아졌다고 더 늦게 보고가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physical examination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어떤 부위가 얼마나 아픈지는 physical exam 하라고 돼 있지만은 어떤 invasive treatment라든지 입원 이런 것들은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파인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오면은 또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나 닥터 쇼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큰 효과가 없다고 돼 있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뭐 인시덴트하게 뭐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했는데 통증과 상관이 없는 어떤 파인딩이 나왔습니다.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뭐 결국엔 찾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더욱 그런 행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증상이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사이코소셜한 이슈를 너무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라포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코소셜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증상 사이코소셜한 이슈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치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면은 SSRI나 SNRI, 뭐 당연히 페인이니까 SNRI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약간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주로 이완 치료, 그 다음에 어떤 신체 증상에 대해서 카타트로스픽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너무 피지컬 액티비티가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펙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사이콜로지컬한 트리트먼트 자체를 받으려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듣고 증상을 믿어주고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롱텀하게 가야 된다. 당연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50세 여자분이셨고 주부였고 맏 며느리였습니다. 원래부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고 참고 지내는 편이었고 여러 가지 시댁 일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1년 전에 시부모 사망 이후로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해결된 상태였지만 그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신 통증이 발병되었고 파이브로마이algia 진단 하에 치료를 했었는데 페인 치료에 크게 반응이 없고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외래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신과 의뢰가 되는 환자분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외래로 오지만 나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원했다. 나는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었고 뭐 면담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RS 통증 항상 저희가 물어보게 되는데 8.9점인데 나는 이 통증이 없어져야 된다. 0점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외래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게 되냐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 8.9점이고 하다 보면 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한 5점 정도만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인이 없는 통증도 가능한 걸 설명을 드립니다. 약물은 워낙 부작용에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소량의 약물과 소화제를 처음부터 같이 드렸었습니다. 과거 스트레스에 대해서 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 이게 통증의 원인은 아니지만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인 것은 설명을 드리고요. 남편의 서포티브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증상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경우, 소마틱 심텀 디소더 같은 경우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센서럴 센시타이제이션이 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 증상을 지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팔로업 하니까 뭐 약간 조금 좋아졌는데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익셀에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량을 하고 일상 활동을 격려하였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NRS 5점으로 좀 좋아졌고 익셀 증량 후에 또 노지가 있어서 자의로 줄였었습니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스트레스로 진짜 아플 수 있나요?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의 인사이트만 있었던 거고 6개월간 치료를 유지하니까 이제서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근데 또 아무래도 약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DC 하겠다 하지만 난 잘 지내고 있다 고맙다 이러면서 오픈 팔로업 했던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세션의 마지막 강의로 김초롱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초롱 선생님은 건국대에서 트레이닝을 마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에서 조교수로 계십니다. 강의해 주실 내용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와 마이오페시얼 페인 신드롬의 감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세션에서 제가 맡은 주제는 마이오파시아 페인 신드롬과의 감별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양대 서울병원 소속이긴 한데 외래 진료는 류마티스 병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환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의 순서는 우선 파이브로마이알지아와 오버래핑 되는 질환인 마이오파시아 페인 신드롬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후에 두 질환의 병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임상의 증상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감별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파시아 페인 신드롬 근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줄여서 MPS라고 하겠습니다. MPS는 통증 유발점, 즉 트리거 포인트로 인해 발생하는 국소 근육통과 연관 통증 및 운동 제한과 자율신경계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제 다른 연부 조직 통증,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섬유근통, 인대 및 건의 염증 등과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MPS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이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근육과 근막의 국소적이고 팽팽한 영역으로 이제 둔하고 쑤시고 찌르는 듯하거나 타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일으키는 포커스가 되는 지점인데 이 트라벨과 시몬스는 마이오파시아 페인 앤 디스펑션, 더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근골격 또는 근막의 단단한 띠인 타우트 밴드 안에서 노듈이 만져지는 것으로 노듈로서 만져질 수 있는 민감한 곳이라 정의를 하였고 조직 병리학적으로 또 전기 생리학적으로 실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좌측 그림이 트리거 포인트를 조직 병리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대부분 근육의 중간, 이 벨리 부분에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하여 센트럴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근육이 긴장함으로써 근육의 접합, 인접 조직과의 접합 부위에서 발생하는 어태치먼트 트리거먼트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육 내에 타우트 밴드가 있고 거기에 머슬 파이버가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노듈로서 형성을 하게 되고 조직 병리학적으로는 이 트리거 포인트가 3에서 6mm 정도 크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 그림은 전기 생리학적으로
전기 생리학적으로 트리거 포인트를 설명한 것인데 타우트 밴드 안에 모터 앤드 플레이트 영역에서 그 액티브 로쿠스가 모여 있는 곳을 트리거 포인트라 한다는 표현으로 그 동그라미 안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에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에 팔페이션이나 니들링 같은 기계적인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정상 근육에서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수축인 로컬 트위치 리스폰스가 생기고 트리거 포인트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인 리퍼드 페인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활동성과 잠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활동성은 자발통이 있고 근육의 신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재성은 외부 압박이 있을 때만 통증이 유발되고 활동성에 비해서 흔하고 자극 조건에 따라서 이제 활동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MPS의 라이프타임 프리밸런스는 일반적인 인구에서 85%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9%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21%의 비율, 또 전문 페인 클리닉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85에서 93%까지 높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는 여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에서 좀 흔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지만 또 통계학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PS의 트리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인체 공학적인 측면 또 구조적으로인 요인이 있고 또 전신적인 요인도 포함하여 여러 범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육 과사용을 일으키게 되는 인체 공학적 요인의 몇 가지 예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부적절하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자세,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에는 척추 측만증, 척추증, 또 골관절염, 퇴행성 상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전신 요인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D나 철결핍 등이 근막 통증의 발병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의 생성과 MPS 증상 초래에 대한 병태 생리는 트라벨과 시몬스에 의해서 에너지 크라이시스 테라피로 처음 소개된 통증 유발점 통합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근육이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하여 시냅스 틈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 근육의 모터 엔드 플레이트 전이가 상승하면서 기능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 세포가 지속적으로 탈분극을 하게 되면 그 액티브 로시를 형성하고 근형질 세망에서 세포 내로 칼슘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면서 근섬유절, 그러니까 살코미아가 지속적으로 연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소와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근육의 수축으로 혈관이 압박되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에너지 공급은 감소하여 에너지 위기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각신경과 자율신경 말단을 감작화시키는 물질들이 분비되어 국소 통증 수용기가 감작화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하는 그런 악순환 과정을 밟아 이제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MPS의 임상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거 포인트에 존재하는 텐더 스팟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 자발적인 탄성이나 움직임으로써 그 통증을 표현하는 점프 사인, 그리고 평소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재현과 로컬 트위치 리스폰스, 또 리퍼드 페인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트리거 포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근육의 통증 때문에 완전한 일롱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ROM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하는 근육에서 아트로피 없이 위크니스가 나타날 수 있고 국소적인 저체온증이나 지속적인 눈물 흘림과 같은 자율신경계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섬세한 문진과 신체 검진이 필요합니다.
문진으로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양상, 요인, 그리고 환자가의 질병 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또 MPS 진단이 트리거 포인트 촉진으로 이루어지기에 신체 검진 시 앞서 말씀드린 이 트리거 포인트를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 로컬 트위치 리스폰스나 리퍼럴드 페인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여러 질환들과 감별을 목적으로 영상 검사를나 이제 랩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연구에서는 MRE에서 쉐브론 패턴이 보였다든가 아니면 소노에서 오발 쉐입의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보였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그걸 진단을 할 때 임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트라벨과 시몬스의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에서는 MPS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국소적인 통증 호소, 알려진 연관통 분포, 만져지는 팽팽한 밴드 내에 예리하고 국소적인 압통 및 결절, 그리고 ROM 제한이나 약간의 근약화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또 트리거 포인트 결절에 대한 압력으로 주요 통증이 재현되거나 국소 연축 반응 유도, 근육 치료로 사라지거나 이제 완화가 되는 통증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의 핵심은 타겟이 되는 머슬 내에 만져지는 과항분성 노듈인 트리거 포인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진단 기준이 MPS 진단의 오리지널 셋이 되어 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통일된 진단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를 확인했을 때 MPS 진단에 사용되는 크라이테리아가 다양했고, 또 주로 쓰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콤비네이션을 좀 그 연구마다 다르게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그 FM과 MPS의 DDX라서 치료는 간단하게 리뷰 논문에 있는 에비던스가 있는 것만 위주로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파르마콜로직 옵션으로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티자니딘, 사이클로벤자프린과 같은 근육 이완제, 그리고 TCA, 디클로페낙젤 및 리도카인 패치와 같은 국소제제, 보톡스 또는 리도카인 주사 요법이 있고, 어떤 파르마콜로직 옵션으로는 이제 침술이나 드라이 니들링, 그리고 어느 정도의 텐스 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질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역학관에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 사실 이 질환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발생률이나 성별 차이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연구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수치들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기 위해 내용을 가져본 것입니다. 이제 둘 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해서 통증 클리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여자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했지만 또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써 있기도 합니다. 이제 또 연구상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근골격계 통증을 좀 더 겪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비슷하고, 또 민족적으로나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써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두 질환을 비교했을 때 딱히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감별 힌트로서 사용할 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 측면에서 보면 FM이나 MPS 모두 병이나 병리학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하지만 임상 의사들에서 일치된 의견들을 이제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MPS의 병인은 페인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중추 처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MPS 임상 특징을 만드는 중요한 기본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MPS는 트리거 포인트로 알려진 촉지 가능한 과민성 영역의 발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FM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신적인 근육통을 호소하고 좀 더 대칭적인 압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고, MPS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로서 이제 국소적인 분포의 근육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두 질환의 병리학적 차이를 봤을 때 FM의 텐더 포인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염증 인자를 발현하지는 않지만, 이와 달리 MPS의 트리거 포인트에서는 아세틸콜린의 과도한 방출부터 근육통 발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 방출까지 일련의 생화학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 측면의 감별점을 보겠습니다. FM과 MPS는 주로 근육통의 해부학적 분포와 임상적 특징이 좀 다릅니다. FM은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MPS는 국소적인 경우가 많고 FM은 근골격계 통증과 촉지되는 그 텐더 포인트 존재로 좀 정의가 되기 때문에 텐더 포인트 포지티브라는 것은 이제 4kg 이하의 촉지압으로 통증이 있는 연 조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육 내에 명백하게 만져지는 결절 구조 같은 것이 없고 또 정상적인 주변 조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MPS는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그 타우트 밴드 속의 광흥분성 결절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촉지시의 차이가 좀 임상적 구별에 중요합니다. FM과 MPS의 또 다른 중요한 임상적인 차이는 이제 FM에서는 보통 이제 피로 및 수면 장애, 인지 장애, 또 외부 자극에 대한 과민증, 기분 장애와 같은 다른 CNS 관련된 증상들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MPS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FM 환자에서 흔히 보고하는 이제 삶의 질이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질환의 차이점을 보았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고 사실 이렇게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서 이렇게 뭐 진단을 하는 그걸 보고 진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 이 두 질환을 DDX 하는 것에 있어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고려해서 적용을 해보더라도 텐던 포인트와 트리거 포인트를 구별하기 좀 힘들 때가 있고 표에서 이제 MPS 진단 기준을 하나 써놓긴 했지만 이제 일치된 동의가 없고 타우트 밴드 감지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MPS는 전신적으로 퍼질 잠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졌을 때는 FM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MPS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FM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로는 제가 한 논문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핵심 단어들로서 이제 좀 비교가 된 표가 있어서 이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에서 이제 텐더 포인트가 있다면 MPS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있고 이 텐더 포인트는 어느 티슈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트리거 포인트는 머슬에 존재하게 됩니다. 타우트 밴드라는 존재가 없지만 텐더 포인트에는 트리거 포인트에는 타우트 밴드가 있고 또 이제 국소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고 압통을 일으키는 이제 텐더 포인트 그리고 국소적인 통증과 함께 리퍼럴드 페인도 같이 재현시키는 트리거 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 와이드 스프레드 한 것에 비해서 MPS는 좀 국소적일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서브스탄스들이 그 텐더 포인트에는 없지만 이제 기전적으로 트리거 포인트에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상적으로 만난 좀 큰 차이일 것 같은데요. FM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뭐 일상생활을 뭐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라든가 이런 전신적인 그런 호소들이 사실은 많은데 MPS에서는 그렇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FM과 MPS의 감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웅 선생님. 자리 앞에 강의가 있는 중에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서 우선 이상진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과에 이제 의뢰를 드릴 때 개념을 잘 모르고 이게 이제 약물 외에 커그니티브 테라피 혹은 비헤이브 테라피 이런 거를 이제 뭐 저게 뭘까 저희들이 의뢰를 보내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거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페인과 관련된 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소마틱 심텀 디소더와 스페시픽하게 관련된 CBT가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외래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진짜 뭐 심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인증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리소스를 보통 연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PT에 나와 있던 그런 뭐 인지 왜곡이라든지 예를 들어 통증이 다른 데 발생하면 굉장히 카타토스픽하게 반응하고 그게 CRPS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CRPS 부위가 옮겨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지 왜곡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외래 베이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CBT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뭐 페인 스페시픽한 프로토콜이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 미국 같은 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합니까? 가면 환자를 보내면 환자가 뭘 하게 됩니까? 일단 근데 저의 정신과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는 초진을 할 거고요. 그 긴 초진을 보통 하죠. 30분, 40분 환자분들의 그런 사이코소셜한 팩터에만 맞춰서 일단 초진 및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게 좀 의심이 되면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좀 내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피드백을 보내서 그게 뭐 페인에 관련돼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호흡법, 이완요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심리 상담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1번은 약이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파민, 노에피, 세로토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정신과를 보내는 제일 1번 이유인 것 같고 저희들도 반대로 또 뭐 그런 약들을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CBT를 보내면 이제 심리 상담 이후에 심리 상담하고는 또 다른 영역의 사이코테라피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심리 상담 이후에 이상진 교수님이 하게 되는 일은 뭔가요? 뭐를 시킵니까? 뭘 했는지 좀 다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저희도 참 짧은 외래에 참 한계가 많긴 하지만 그런 지지, 리어셔런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짧더라도 또 이제 다른 데에서 말씀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정신과 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통증 센터 선생님들 보면 너무 바쁘시고 환자분들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사실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이코소셜한 팩터들을 듣고 지지해주고 리어셔런스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짧더라도 저 나중에 뭐 후기 같은 것도 들리고 보면은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한테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진료실 밖에서 이런 내용들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해주는 어떤 그 지지적인 말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신과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라면 절대 안 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하면 교수님께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도 뭐 그 인사이트 정도에 따라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 돼 있어서요. 그런 경우 뭐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의뢰해서 왔지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정신과 네이밍을 안 하고 가능성만 확인해 봅시다. 뭐 면담해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좀 확 낮추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노하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검사 그냥 그런 열린 가능성만 해주셔야지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 바로 거부를 할 겁니다. 참 어려운 건데 또 치료 받다가 또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교수님. 처음에는 안 간다 했다가 계속 치료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라포가 잘 쌓이면 통증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을 굉장히 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그때 또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듣고 난 뒤에도 좀 어렵네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이상은 교수님, 그다음에 김철원 교수님께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생각을 일단 이상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 19 상황인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온몸이 아프다. 혹은 백시네이션 하고 난 뒤에 나 온몸이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여쭤보네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하고 새로 오는 환자들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환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 백시네이션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 감염을 이제 하고 나서 만성 통증이 있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 CRPS 환자라든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이 코비드 백신하고 19하고 나서 뭐 단기가 좀 불편했다는 건 있는데 이 우리 또 다른 환자들처럼 또 바뀐 환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너럴 파퓰레이션군과 크로닉 페인을 가지고 있는 파퓰레이션이 다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 환자들이 마치 맞은 통증 환자들이 그냥 뭐 약을 먹고 있을 때 조스트를 앓고 그냥 지나가듯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김철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는 알고제닉 서브스탄스를 검사할 수 있나요? 검사를 우선 임상적으로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근데 그 뭐 디텍션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에서 다 이제 어떤 뭐 서브스탄스 P, 뭐 브라디키닌, 뭐 아시틸콜린이 뭐 어떻게 됐고 하는 그 모든 그 인플라메이션 토리 그런 팩터들, 바이오마커들 그런 거를 디텍션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거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동통 유발 그런 서브스탄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임상에서 보고 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이 저 파이브로마이알지아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네요. 이게 사실 뭐 이거 준비하면서 논문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아예 말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고 어디서 보면 또 뭐 약간 서브타입 이러면서 애매한 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분명히 그냥 제가 보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이제 또 동시에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모비드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냥 결론을 내린 건 이게 파이브로마이알지아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선 FM은 너시플라스틱 페인 요즘 나온 2016년도부터 나왔던 그 용어를 쓴 그런 기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MPS는 좀 그렇지는 않아서 완전한 그런 제가 덜 찾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브릿지가 거기까지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크로닉하게 전신적으로 퍼졌을 때는 되게 양상이 비슷하고 또 그게 리퍼드 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 아팠던 그 부위가 아니라 딴 데가 아픈 거기 때문에 뭐 기존적으로 겹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딱 한다라고는 저는 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상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에서 교감신경 차단이 도움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좀 도움이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이 맞다면 뭐 트리거 포인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약간 좀 캐릭터가 이제 좀 비장이 바뀌어가지고 교감신경 쪽으로 좀 하고 싶은 뭐 SGB 정도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처음부터 트리거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상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약 외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가 이제 왔다. 이제 교수님께 도움을 좀 받고자 보내면 일단은 이제 그 와이드 서프라이드 페인이고 그다음에 뭐 텐드니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건지 피곤해서 다시 아픈 건지인데 일단은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약을 하나 추천하시면 어떤 약을 추천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수면 문제만 있는지 아니면 수면 우울, 불안 뭐 이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가 결론인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할 때는 뭐 저희도 똑같이 벤조라든지 뭐 트라조돈, 졸피뎀 이런 식으로 좀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자 페인이 너무 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돼 있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좀 세데이티브한 SSRI를 쓰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무드도 너무 컨트롤 안 되고 하면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안티사이코틱스 소량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 수면과 관련돼서는 코모비드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너무 약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잠만 못 잔다고 하면은 벤조 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퀘티아핀 같이 안티사이코틱스의 부작용이 이제 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되고 다른 이제 안티 앵자이티 드락도 마찬가지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케타핀 같은 경우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안티사이코틱스 중에서 세데이티브한 효과가 있고 다른 뭐 웨이트 게인이 있긴 하지만 엄청 심한 약에 속하지도 않고 엔자이티, 무드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는 약인데 제일 작은 용량부터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거나 다른 TC 이런 걸 복용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소량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올라가 보고요. 한번 쓰게 되면 그거는 페인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다시 약을 줄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상이 좋아질 때가 이제 만약에 퀘티아핀 같으면 25mg가 작은 용량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려봅니까? 그리고 밤에만 쓰시는지 안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쓰기에는 약이 너무 졸리기 때문에 그렇죠. 추천하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아침에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뭐 심한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거나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HS로만 밤에만 투약하는 게 맞고요. 그 약은 뭐 이게 12.5, 25는 주로 수면 목적으로 그 정도 쓰는 것 같고, 근데 뭐 우울, 불안, 뭐 조울증 이런 게 있으면 확 용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600, 800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정신과 의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12.5, 25 효과가 있는데 좀 더 부족하다 하면 뭐 37.5, 50 이렇게 선사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IR 제제가 있고 XR 제제가 있는데 수면 목적으로는 아무래도 IR 제제가 굳이 서방약을 쓸 필요 없이 IR 제제가 더 나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캔서 페인이 아니고 지금같이 난 캔서 페인에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거, 심지어 오피오이드 펌프를 심어서 평생 오피오이드하고 사귀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오피오이드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타펜타돌 정도는 좀 쓰는 편인데 이제 IR 코든이라든지 펜타닐 패치 뭐 다른 이제 오피오이드 제제 쓰는 데는 이제 그 조심스럽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통증을 이제 경력이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시작기에는 이제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또 지금은 또 부정적인 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 펌프 넣었는데 그 펌프도 보면 그 환자가 보면
디프레션과 앵자이어티 그쪽이 좀 없는 좀 페인이 좀 주고 또 페이티그 물론 페이티그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망설임 끝에 환자와 이제 아주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의지가 강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이 한 거에 대해서 후회 없느냐 하니까 자기는 만족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만성 통증 환자들한테 오피오이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개개인 인디비주얼 환자에 있어서는 그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약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피오이드라는 약이 뭐 부정적인 관점이 있지만 또 우리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 통증에 대한 그런 걸 경감해야 될 그런 전 권리도 있다고 보니까 항상 또 요즘에 또 오피오이드 처방이 있어서 그런 이제 권고안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 메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1번이 과거에는 이제 액시던트 때문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죽는 게 1번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피오이드 관련해서 죽는 게 1번이거든요. 드러그 오브 유즈, 특히나 오피오이드 유즈 디소더 OUD라고 부르는 거 때문에 사망률이 1인데 그게 이제 미국, 캐나다에 거의 같습니다. 같아서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통증을 십몇 년 전에 배울 때는 그 오피오이드 사용량이 그 나라 선진국의 척도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그 자랑하던 이제 제약사와 손을 잡고 이제 오피오이드를 쓰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큰 숙제가 돼 있거든요. 그 오피오이드 유즈 디소더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큰 문제에 와 있고 그리고 난캔서 페인 또 그다음에 캔서 페인에도 환자들이 요즘에는 5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길어들어서 낫고 다시 온다고요. 근데 오피오이드 때문에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처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이제 젊은 그 통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이성훈 교수님이나 김철웅 교수님께서 오피오이드를 쓰다가 이제 자신 있게 끊었다. 특히나 이제 IR 코돈 계통, 특히나 이제 들고 다니면서 IV처럼 쓸 수 있는 약들을 과연 끊어 보신 적이 있는지 김철웅 교수님 쓰다가 그 사람들 딱 끊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쓰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저 처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말씀이 아예 시작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음부터는 이제 뭐 시작해서 온 사람을 끊어볼 수는 없었고 웬만하면 그냥 다른 어떤 기존의 약제들을 건드려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좀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환자를 아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시작도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에는 약을 주고 끊을 자신이 있으면 처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캔서 환자들도 이제 혈액암이나 안 그러면 다른데 암이 낫고 난 뒤에 이제 5년 뒤에 오면 그 큐어 상태인데 지금 약 주는 거는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마약을 끊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내과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약을 쓰는 게 밑에 후배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펜타닐을 화장실에서 흡입으로 마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깊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국이 중국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2번이나 그렇고 뭐 지금은 3차 아편 전쟁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몰 리그넌트 머스큘로스케이탈 페인에서는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이상진 교수님 이야기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이제 옛날 여자들은 이제 아까 그 알렉시더미아라는 거 감정 표현 불능증 이렇게 표현합니까? 에 대해서 우리 통증 외래 오시는 분들은 아프다고 더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과연 이 알락시도미아가 있던 사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는 하나의 성향이고 다 그런 건 아닌 건데 주로 이제 좀 그거는 근데 요새도 있는 텀입니다. 알렉시스미아 자체가 그런 텀이 있는 거고 DSM 지금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화병이라고 또 써 있었어요. 그만큼 그 뭔가 표현하지 못한 그런 군들에 대한 게 있었는데 글쎄요 그게 과거에 있었는지는 좀 히스토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 소마티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마틱한 채널로 나온다라고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알렉시세미아라든지 뭐 어떤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는 경우가 높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조금 제 의견을 제 사견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명이 10년 내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유는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일자목이 생기고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하셨는데 브러시 인절이 생기든지 다른 라이티게이션이 있으면 더 심하신 것 같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위프러시 인절이 생기고 서비컬 파세 조인트 생기고 그래서 텐션 헤데이크 생기고 소라식 파세 조인트 생기고 그래서 배 쪽과 이제 흉부 쪽이 아프시고 등 뒤에는 누가 올라타 있는 느낌이 있고 엉덩이 뒤에는 피리포미스 생기고 근데 앞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심톰에다가 플러스에 서브아크미아 볼사이티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부정하게 다니니까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쿼드리셉스, 피리포미스, 일리오티비아, 페산세리우스 이렇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이제 그 각각 부위들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조로 부진이 시키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무슨 몸을 쓰는 일들, 춤을 추러 가든지 수영을 하든지 뭐 러닝머신을 타든지 뭐 이제 운동장을 걷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권유해 보시면은 진짜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있는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뜯어서 통증 전문가니까 한번 진단을 다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치료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신지 저는 10년 내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존재하는가 교수님들과 다르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좌장을 맡으면서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이제 저 좋은 봄날에 얼굴을 맞대고 이 학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 얼굴을 못 보이고 이 학회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AACA라고 마취과 학회하고 합쳐서 학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봄날 좋은 날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